네,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지금 다시 63,000달러대 주변으로 후퇴한 상황인데, 그 덕에 시장 전반도 지금 이렇게 빨갛게 질려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트 대장들도 지금 딱 중요 지지라인 근처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대로 추가적인 반등세를 조만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63,000달러대 전후로 지금 후퇴한 상황인데, 여차하면은 62,000달러 전후 정도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동평균 두 개 위에 자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후퇴를 하든 반등을 하든 일단 놀아주는 구간이, 놀이터가 6만 달러 위에서만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반등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짜증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금 스리슬쩍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65,000달러 위로만 잘 자리를 잡아준다라면 7만 달러 이후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6만 달러가 다시 리테스트를 받을 경우에는 다소 짜증나는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긍정적인 반등 모멘텀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빠진 48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에 있던 게 중립 단계로 다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57%대 중반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이고, 여차하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번 더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힘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 물론 이러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는 시점, 저항 맞고 떨어지는 시점이 본격화된다라면 그때부터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봉막스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3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불플래그 패턴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세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7만 달러 근처까지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의미 있는 반등세가 불플래그의 완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덴크립토 트레이드는 주간 차트를 통해서 다시 강세장 지지라인 위에서 종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높은 기간 동안 유지돼야 하는 중요 라인이다. 황소들이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어쨌든 63,700달러 위에서 한번 밀어붙이는 그런 시도가 나와줄 기본 조건은 갖춰졌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63,000달러 전후에서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직 주 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주를 거치면서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둔다라면 이번 주 종가 마감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석가 게르트 반 라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월 초에 비트코인은 200일 단순이동 평균에서 거부가 됐었지만 지난주에는 그 수준을 훨씬 상회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번 주는 200일 단순이동 평균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할지 이 테스트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63,300달러 부근에 대한 돌파 지지가 엄청 아주 많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딱 이 구간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아직은 안정적으로 지지를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65,000달러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항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잘 거친다
확인된다라면,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까지 잘 순조로운 상황이 확인된다라면 요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트코인 셰르파도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매크로 요인과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대기 매도 물량이 3분기와 4분기부터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 7만 1000달러 부근에서 많은 저항선 리테스트를 받았다. 저항선이 여러 번 테스트 된다라면 결국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만 1000달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려 왔잖아요. 문 두드리고 저항 엄청 빡세게 맞고, 그래도 또 두드리고, 그러다가 또 두들겨 맞고, 그렇게 여러 번 매물대 해소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7만 1000달러 부근까지 돌파를 해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고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언제? 3분기와 4분기를 거치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맥스의 경우에는 반감기 이후 이 패턴의 반복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언제 정점을 찍게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2013년의 경우에는 9,5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반감기 406일 뒤에 고점을 만들었다. 2017년의 경우에는 4,100% 반등을 하면서 반감기 511일 뒤에 고점을 만들어냈다. 2021년의 경우에는 636% 반등을 하면서 반감기 546일 뒤에 정점을 만들어냈다. 이번 사이클도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라면 내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재 수준에서 300%만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이클에서 이 300%라는 숫자가 되게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숫자가 20만 달러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뭔가 또 엄청난 숫자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언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정말 아주 많이 궁금한 지점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반감기 이후 조정 상황을 마치고 이제 반감기 조정 이후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살짝 흔들흔들하면서 저항도 확인하고 지지도 확인하고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사이클 패턴에 따라서는 지금 잘 이전 사이클처럼 잘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 기준으로 2억 2천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게 7월 22일 이후에 지금 최대 규모 순유입이 있고,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 재밌는 게 블랙록의 자사 펀드, 이 스트래테지 글로벌 본드 펀드에다가 비트코인 자사 현물 ETF 주식 4,000주를 추가로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5월만 하더라도 12,000개였는데 지금 6월에 16,000개로 4,000주가 추가됐습니다. 자사의 블랙록 현물 ETF 자체도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사의 글로벌 펀드에다가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쓸어 담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블랙록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26일 기준으로 비트와이즈에서는 1660만 달러 규모가 순유출됐고, 바네크의 경우에는 720만 달러 규모가 순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시장의 중심이, 구심점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식으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자문사들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채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투자 자문사들 경우에 11억 달러 규모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 비트코인 하락세가 포착이 됐지만 투자 자문사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2분기 말에 43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번 분기에 새로운 투자 자문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용과 채택이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들이 지금 채택을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런 확대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빨라질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셈러 사이언티픽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의료 전문 나스닥 상장 기업인데 5월부터 비트코인을 이 재무제표에다가 추가시켜 놓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어느덧 총 보유 물량이 1000개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83개를 추가로 매수했는데 500만 달러 규모고, 이거는 7월 말에 비트코인 매수 자금 확보를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행위, 후속 작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장사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면서 비트코인 투자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또 빠르게 확산될 것인가, 이런 부분 되게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좀 아쉽죠. 2700달러 위에서 그래도 조금 자리를 해줘야지. 이게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710달러 부근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근에는 자리를 해줘야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아쉽게도 두 개 이동평균 모두 아래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수준에서 반등을 해줄 경우에는 285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경우에는 2500달러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재밌는 게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 지점들도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꾸준히 축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중앙화 거래소 보유 물량을 보니까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더리움이 공급 충격 가능성을 보일 상황,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디플레이션 시스템이 내재된 그런 이더리움의 공급 충격까지 본격화된다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 역시 4분기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리플 XRP 참 0.6달러 돌파 지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라고 조금 위로를 해보자라면 20일 지수이동 평균 0.58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 0.56달러, 두 개 이동평균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만 잘 좀 반등을 해주면 0.64달러를 거쳐서 0.74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좀 더 빠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0.4달러대까지 후퇴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잭 더 리플러, 거의 XRP의 인생 건 양반이죠. 이 3개월 차트를 통해서 3개월 차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7년 동안 형성된 불페넌트 패턴은 지금까지 없었다. XRP는 메가 펌프가 임박했다. 일단 차트가 엄청 예쁘고 너무 오랫동안 형성돼 왔고, 그런데 지금 꼭지점 부근이고 한번 터지면 엄청 빡세게 터질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빡세게 터진다는 거, 기본적으로 덩어리 하나가 석 달짜리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의미 있는 반등세, 최소 2달러 이상 정도까지는 나와주면서 2021년 고점 정도는 충분히 반등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플 XRP와 관련해서는 이 소식이 가장 아주 많이 엄청 흥미로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핀테크 기업 니움은 리플의 파트너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JP모건 페이먼츠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우리는 JP모건과 결제 파트너십을 맺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나름의 어떤 소감을 이렇게 직접 밝혔더라고요. JP모건도 이게 지금 왼쪽이 JP모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니움의 글로벌 확장성이 JP모건의 페이먼트 솔루션을 지금 자극시키면서 개발시킬 그런 기대감을 지금 제목으로 뽑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니움은 지속적인 성과를 거둬왔다. 니움은 인상적인 220개 이상의 마켓을 아우르고 있고 100개 다른 통화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100개 마켓에서는 실시간 결제를 지원한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 적혀있는 내용 요약을 한 건데 JP모건 이렇게 니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니움이 이렇게 220개 넘는 마켓에서 100개 이상 다른 통화로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100개 이상 마켓에서는 실시간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누구 덕에 보여주고 있다? 리플 덕에 보여주고 있다. 리플의 기술력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실시간 결제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니움이고 이번에 JP모건 페이먼츠가 니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런 리플의 강점을 니움을 통해서 활용하고 싶다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JP모건은 결과적으로 XRP를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간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고 JP모건이 XRP를 직접 도입하지 않더라도 니움과의 협력을 통해서 리플의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상황이 이번에 펼쳐진 겁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플의 어떤 기술력이 이 백본 기술로서 기본적으로 니움이 리플렛을 활용해서 이런 엄청난 혁신을 거두고 있는데 JP모건이 니움과 협력해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리플의 기술력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백본 기술로서의 리플. 이런 점들이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리플이 누군가와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국경 간 결제 송금 혁신을 단행을 한다는 것도 엄청 의미부여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리플의 파트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또 다른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송금 혁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 백본 기술로서의 리플, 이런 부분들이 더 흥미로운 지점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심지어 하다가 JP모건이 들어왔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겁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오닉스라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송금 혁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체 거래 규모가 워낙 많고 그걸 스위프트로 통해서 하면은 거래 수수료가 워낙 많이 들고 또 오래 걸리니까 그런 JP모건이 외부에서도 이렇게 파트너십을 확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송금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되게 아주 많이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플의 이런 저력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의미 있는 패턴 흐름과 맞물려서 특히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게 지금 소송 이렇게 또 의미 있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월 10월 사이에는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벌금 합의로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항소심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머지않아서 곧 한두 달 안에 결정이 될 텐데 그런 것들만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차트적으로도 예쁘고 이슈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아주 많이 예쁘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XRP 홀더분들 다소 답답함을 여전히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